KT 먹통 사태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활용한 경쟁사 홍보 문자가 소비자들에게 전송돼 비윤리적 마케팅이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 달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금융당국이 내일 DSR 규제 조기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포스코가 3분기 매출액 20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을 넘기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KT의 유선 네트워크가 약 1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특히 점심시간 대 먹통 현상이 겹치며 식당에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고객 불만을 기회 삼은 LG U+ 광고 문자가 돌아 눈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의 인터넷 유선 및 무선망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전후로 발생한 먹통 사태는 전국 곳곳에서 30분 이상 지속됐고 정오를 기점으로 다수 지역에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 사이 LG U+의 광대역망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 문자가 소비자들에게 뿌려져 먹통 사태와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광고 문자에는 KT와 SK텔레콤의 통신장애가 빈번해지고 있으니 LG U+로 옮기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먹통 사태로 일순간 높아진 고객 불만을 마케팅 기회로 활용한 셈입니다. LG U+ 측은 일선 판매점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문자는 본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추후 문자를 돌린 당사자와 징계 사유가 명확해지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광고 문자가 판매점의 잘못으로 선글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다며 중앙에서 메시지 통제를 하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판매점 개별적으로 보낸 문자여도 명분과 실리 모두 잘못됐다며 우리나라선 보이지 않는 광고 윤리의 선을 지키는데 다소 비방성을 띠어 그 선을 넘은 문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쟁사는 물론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해 KT의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KT 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대형 사이트들도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습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의 접속도 일부 오류가 발생했으며 점심시간을 앞둔 식당 등 매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애플 TV가 다음 달 4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어 12일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 상륙하는데요.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에 변화가 일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4일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를 한국에 출시합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하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기존 셋톱박스에 어플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LG U+, KT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의 제휴 방식과 달리 기본적으로 애플의 셋톱박스인 애플 TV 4K를 SK 브로드밴드가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구독료는 경쟁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6,500원이지만 셋톱박스 이용료를 더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경쟁력은 다음 달 4일 국내에 출시되는 애플의 통합 구독 서비스 애플원입니다.
애플의 미디어와 음원, 게임 저장 공간 등 다양한 애플 서비스를 한 번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다음 달 12일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 출시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와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 디즈니 계열 업체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만 총 16,000회분 이상으로 앞으로 한국어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애플과 디즈니에 참전해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 판도가 바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전 세계 누적 가입자 2억 1,3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연말 소비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고객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예상 지출 금액이 64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만 원 늘어난 것으로 연말 행사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쓰겠다는 응답이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구매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로봇 청소기, 세탁기와 건조기, 컴퓨터, 노트북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많이 꼽았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1,6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47% 오른 것으로 1년 만에 약 2억 원이 오른 셈입니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달 서울은 6억 5,720만 원, 경기도는 3억 7,56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꺾이질 않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출 문까지 좁아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 또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요. 거래는 뜸한 분위기고 최근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미분양이 나온다라는 기사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르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폭, 이 부분도 소폭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미분양 얘기도 있고요. 위원님 지금 아파트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걸 하란 전조 증상으로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이런 감이 있고요. 패닉 바잉이 진정되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상승에 따른 부담에다가 대출 규제의 금리까지 올라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확실히 둔화되고는 있고요. 하지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또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많지 않아서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도 줄긴 했지만 주간 단위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일부에서는 또 신고가 행진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락세 전환보다는 조정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게 느껴지는데요. 또 금리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미 한 차례 올해 올랐고요. 다음 달쯤에는 지금 한 차례 더 금리를 오를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에 금리 영향을 주잖아요. 당장은 미미해도 꾸준히 오르다 보면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사이 영끌 비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가 집을 사는 이런 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집을 이미 산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또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있어서 아무래도 매수세 둔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대출 부담은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야 말하자면 이런 부담이 누적되어서 굉장히 시장을
압박을 했을 때에 아무래도 흐름이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현재로서는 매수세의 어떤 둔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최근에 정부가 뭐 오른 전셋값만큼은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발을 물러선 셈인데 전세 시장 아직 불안불안하잖아요. 매물은 좀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을 이사철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 같고요. 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 유통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서 전세 시장 불안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내년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이제 오른 금액을 월세로 이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싼 집을 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 안정이 집값 안정에 어떻게 보면 최대의 변수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집값은 전문가한테 묻지 말고 뭐 전세 시장한테 물어봐라 할 정도로 전세 시장 흐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년에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탈전세 내 집 마련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게 결국에 시장 안정이나 조정 쪽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출은 거래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은 거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대출의 어떤 문턱이 높아지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집값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급등 이후에 뭐 소강이나 혹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견해를 유지하고요. 뭐 거래량이나 가격 동향 같은 흐름을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공개합니다.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는데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윤곽이 나오며 다음 달부터는 대출 한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내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확대가 주 내용입니다. DSR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1년에 버는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총 대출 금액에 대한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은행의 경우 2천만 원, 비은행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3단계 중 1단계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태입니다.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의,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DSR 2,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DSR 40% 일괄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은행에 주는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식으로 간접 규제를 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연결 기준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인데요. 4분기 역시 3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 6,400억 원, 영업이익 3조 1,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44% 그리고 365% 이상 상승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전방 사업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가 꼽힙니다. 실제 올해 3분기 포스코의 철강 제품 판매량은 902만 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만 8천 톤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성과도 두드러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등 비철강 계열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8,2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포스코는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산업 확대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전체 매출은 74조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 9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올해 누적 벤처 투자 금액이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벤처 투자액은 약 5조 2,6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8%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 개별 실적은 2조 678억 원으로 전체 투자 중 73%는 ICT와 바이오, 유통 등 벤처 투자 이른바 3대장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대면 분야 벤처 투자액도 같은 기간 98.4% 늘어난 2조 6,860억 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백신 패스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대한상인은 주요국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고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 반대 시위가 이어진 바 있어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완치자와 음성 확인서 소지자에게도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등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인은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에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취약계층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햇살론 카드를 모레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 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와 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3과목을 이수하고 개인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며 보증 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를 미보유 중인 서민 취약계층입니다. 롯데와 우리, 현대, KB국민 등에서 출시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뒤 보증 약정 체결 절차를 거쳐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여름 전 지구가 기후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이 있고요. 산불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었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적인 태풍 피해, 극심한 홍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브라질은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찌된 일인지 K외대 반기성 센터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브라질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가뭄이 있나 봐요.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일단 그 미 항공우주국이 브라질의 가뭄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고를 했던 것이 올해 6월 17일입니다. 예. 미 항공우주국은 가뭄에 시달린 브라질이라는 레터에서 브라질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계속되는 건조 상태로 인해서 거의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브라질 가뭄으로 인해서
아마존 열대우림과 펜타날 습지의 농작물 손실, 심각한 물 부족, 대형 산불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파라나강 유역의 댐들과 큰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파라나강 인근 14개 주요 저수지 중 7개 저수지가 1999년 이후 최저치의 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라나강의 수위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 근처 평균보다 약 8.5m 정도 낮다 보니까 많은 물류 운송을 강에 의지한 이 지역의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00년 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지면서 브라질의 수력 발전의 전기량도 줄어들면서 에너지 문제까지 현재 발생하고 있죠. 예,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100년 만에 대가뭄이면 사실 브라질의 많은 지역들은 큰 피해를 이미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이 만든 것으로 물이 부족해서 초목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을 보여주는 증발 응력 지수도입니다. 증발 응력 지수 관측은 증발, 즉 육지 표면과 식물의 잎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지표면 온도 변화에 기초로 해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증발 속도를 정상 조건과 비교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에서 갈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부족한 습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초목의 대부분은 브라질에서 주요 농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질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여름으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데 2019년 10월 이후로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적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주요 수력 발전 댐이 있는 남동부와 중서부 브라질에서는 이 기간 강수량이 평년의 57%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비만 내렸고요. 가뭄이 심각한 브라질의 많은 분지에서 지난 10년간 누적되는 강우량을 집계하면 약 1년치의 강수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제 브라질 국립수자원 기초위생국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파라나강 유역의 중요한 위기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브라질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렇게 대가뭄에 들고 위기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그리는 9월이죠. 지난달 28일에 브라질의 농작물들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그을리고 얼고 말라 세계 상품 시장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브라질은 세계적인 농업 생산국입니다. 그림처럼 대상 연안의 광활한 평야와 고지대에 걸쳐 있는 농장들은 세계 오렌지 주스 수출의 5분의 4, 설탕 수출의 절반, 커피 수출의 3분의 1, 사료용 콩과 옥수수의 3분의 1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지역이 가뭄만 아니라 한파로 인해서 그을리고 얼어붙으면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커피 원두인 아라비카 빈의 가격은 7월 말에 이미 30% 급등을 했고요. 오렌지 주스는 4주 만에 20% 급등했고요. 설탕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국제 식량 인플레이션의 급증이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유엔 식량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33%나 급등을 했는데요. 브라질의 대가뭄이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식량 가격 폭등은 전 세계 수백만 저소득 가정들에게 식료품 구매를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브라질 공원에 비가 많이 내리면 커피가 감산되면서 최고 제품인 브라질 커피의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스타벅스의 주가가 오른다라는 말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가뭄과 서리 피해로 인한 고급 커피인 아라비카의 원두가 무려 13억 파운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커피 소매상인 스타벅스나 네슬레 등이 커피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아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커피 산업협회는 8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 달 말까지 커피빈의 소비자 가격이 35에서 49%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커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좀 우울한 전망이 드네요. 다 오르네요.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대가뭄 얘기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